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기장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다들 조심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경험한 일입니다. 그 시절 제가 하던 일은 아는 형님 가게에서 1톤 트럭으로 각종 배달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죠. 뭐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저는 독신주의라 혼자 벌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월급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게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그곳 근방에서 일어난 섬뜩한 경험담이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그게 일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 가게 형님이 좋은 여성분이 있다면서 자꾸만 소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독신주의라 결혼은 물론 여자를 사귈 생각조차 없었는데 가게 형님은 저를 생각해서 참한 여성분을 소개해준다고 하셨고 그 말에 끝내 거절하느라 평소 시간보다 퇴근이 늦어졌던 거죠. 저는 얼른 씻고 맥주 한잔 하려는 생각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트럭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무심코 골목 부근을 쳐다봤더니 글쎄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쳤으면 몰랐을 텐데 어딘가 불편한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뭐지? 사고라도 난 건가?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건 힘들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얼른 사람이 쓰러져 있는 부근으로 뛰어갔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었고 다리를 다친 건지 꽤나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일으키고 나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고 말을 하더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친 게 아니고 제가 가끔가다 다리에 쥐가 나서 그런 거예요. 119까지는 안 불러주셔도 되는데. 저 혹시 안 바쁘시면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물었더니 본인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고 전화 한 통만 써도 되냐는 말이었죠. 뭐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정도야 크게 어렵지 않은 부탁이기에 선뜻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아무 말 없이 한참 휴대폰만 들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휴대폰을 돌려주더군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친구가 전화를 안 받네요. 여자가 하는 말은 친구가 여기 근방으로 이사를 왔고 친구에게 문자로 주소를 받았답니다. 여자는 친구 집을 찾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졌고 그 바람에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주소를 잊어버려 난감한 상황이라는 말이었죠. 정말 죄송한데요. 친구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같이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좀 전 제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연락을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솔직히 그냥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자 혼자 두고 가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잠깐만 같이 있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같이 있으면서 개인적인 질문들을 계속하던데 여자친구가 있는지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계속 묻더군요. 요즘 말로 플러팅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계속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별 반응이 없자 그 여자는 무안했는지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점부터 여자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는데 그게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더군요. 뭐 찾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 대답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살피는 것처럼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5분 정도만 더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처음 보는 아저씨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어이, 오랜만이다. 여기서 또 만나네? 네? 야, 임마. 장난 그만하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아는 척을 하니까 순간 당황스러워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저희 집과 반대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거 나요. 그렇게 그 여자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자 그제야 아저씨가 입을 열었죠.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사실 내가 이 근방 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까부터 보니까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까지 목격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집 맞은편 단독주택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와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20분 전쯤이었나?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골목에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여자가 혼자서 앞으로 뛰어가더니 갑자기 바닥에 누워버렸고 같이 있던 남자가 누워있던 여자를 모른 척하고 가더랍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좀 전까지 같이 걷던 일행인데 그냥 지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너무 황당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남자는 여자를 지나쳐 걸어가더니 갑자기 차 뒤에 숨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고 잠시 후 제가 나타나 그 여자를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자가 전화를 걸고 있을 때 조금 전 숨어있던 남자가 이상한 수신호를 했다고 하더군요. 머리 위로 크게 세모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신호가 끝나자마자 숨어있는 남자 주변으로 2명의 남자가 더 다가왔고 누가 봐도 수상하고 위험해 보여 서둘러 제가 있는 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숨어있던 남자들이 튀어나올까 싶어 아는 사람인 척 연기를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출근을 했죠. 그리고 그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오더군요. 문자 내용은 사냥 실패라는 말과 함께 뒷부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 신고 접수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 그런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았죠. 다음날 저희 집 맞은편에 살고 있던 저를 구해준 아저씨를 찾아갔고 문자를 보여주면서 그놈들이 주소까지 알고 있다는 말을 해줬더니 그 아저씨도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날 밤 저를 구해주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새벽 시간 어떤 여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잠깐이면 되니까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더군요. 아마 아저씨가 추측하기에는 그놈들 계획이 실패하자 타깃을 받고 아저씨를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저씨에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까지 했었고 저도 급하게 집을 구해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죠. 아직도 섬뜩한 건 제가 만약 독신주의가 아니고 이성에 관심이 많았다면 더욱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는 누가 봐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시간을 끌기 위해 그랬던 건지 말할 때마다 스킨십을 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놈들이 말하는 사냥 실패라는 말이 인신매매를 뜻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저와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조심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그날 사건 때문에 차에 탑승할 때마다 뒷자리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죠. 분명 이런 유사한 범죄가 존재할 텐데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 2014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아내와 둘이서 모처럼 바람이나 쐬려는 생각으로 울산 언양으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죠. 제가 사는 북구에서 언양까지는 대략 자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크게 멀지 않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2시쯤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내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희 부부는 언양에 있는 자수정 동굴을 찾아가게 되었죠. 짧게 말씀드리자면 폐광 중 하나를 관광지로 개발해 유명해진 곳이고 자수정 동굴안은 온도가 10도 안팎이라 무더운 여름날 방문하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수정 동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그냥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반팔을 입고 들어가면 추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 안에서 얇은 겉옷을 챙기고 있었죠. 그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저와 아내는 차 안에 있던 상황이었고 그 여자는 뭔가 불만이 있는지 인상을 쓰면서 저희 차를 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여자는 자동차 창문에 침을 뱉었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곧장 차에서 내렸죠.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남의 차에 침을 왜 뱉어요? 그때 아내가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더니 이내 저를 말렸고 저도 더 이상 화를 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 여자 표정을 보니 술에 취한 듯 양쪽 눈이 풀려 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더군요. 그런 사람을 상대해봐야 득볼 것도 없으니 짜증은 나긴 했지만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아내와의 데이트인데 이를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자수정 동굴을 구경하다가 동굴 안에서 서커스 공연을 한다는 안내 음성이 들리더군요. 얼핏 보니 동남아 외국인들이 공연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처음 보는 공연이라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꽤 붐비는 모습이었고 서로 앞좌석에 앉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그냥 나가자는 겁니다. 왜 그래?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공연장 밖으로 나왔고 그제야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여보, 뒤에 서 있던 남자 못 봤어? 아내가 하던 말은 제 뒤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야? 저는 곧장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확인했더니 다행히 분실된 물건은 보이지 않았죠. 물건은 그대로 있으니 저희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주차장 일도 그렇고 동굴 안에서도 찜찜한 일들이 벌어지니 구경은커녕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차된 차로 걸어갔고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동굴 안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아내는 차에서 내리라는 식으로 제 팔을 잡아당기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차에서 내려 아내와 다시 동굴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자수정 동굴 주차장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내에게 물었죠. 뭐야, 당신 휴대폰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경찰 신고는 또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내는 귀신이라도 본 건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을 덜덜 떨며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오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기 트렁크에. 참고로 제 차는 트렁크와 뒷좌석이 연결되어 있는 SUV 차량인데 아내 말을 듣고 뒷좌석을 유심히 봤더니 뒷좌석 오른쪽 의자가 앞으로 당겨져 있더군요. 아내의 진술대로 결국 경찰분이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모습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글쎄, 트렁크 안에 어떤 남자가 흉기를 가지고 숨어 있는 겁니다. 경찰차가 와 있으니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부부는 물론 구경을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차에 침을 뱉은 여자와 그리고 트렁크에 숨어있던 남자는 연인 사이라고 했고 울산에서 유명한 2인조 커플 공갈단이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고 공범인 여자는 이미 도주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었는데 사건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죠. 저희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 커플도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 뒤에 서 있던 커플 공갈단이 제 지갑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날은 개인적으로 현금 사용처가 있어서 50만 원 정도 지갑에 넣어둔 상태였는데 그 돈이 범죄의 타깃이 될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플 공갈단은 두 가지 범행 계획을 세웠고 1차 범행은 공갈단 여자가 술을 먹은 척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건 뒤 몸을 터치하게 되면 폭행 또는 성추행으로 자해 공갈을 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그냥 넘어가자 2차는 더욱 끔찍한 방법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공갈단 남자는 저희 부부를 따라 동굴 안까지 들어왔고 사람이 북적한 공연장 근처에서 제 지갑을 훔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거기서 끝이 아닌 몰래 차 문을 따고 들어가 트렁크 안에서 흉기를 들고 숨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차량 문을 따고 들어갔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지만 그 당시 제가 타고 다녔던 차는 10년 정도 지난 노후화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쉽게 문을 열었던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차에 타자마자 겉옷을 벗어 뒷자리에 두려고 했는데 처음 차에서 내릴 때와 다르게 뒷좌석 오른쪽 의자가 당겨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돼서 유심히 뒤를 쳐다봤더니 트렁크 뒷좌석 쪽에서 미세한 사람 숨소리가 들렸고 곧장 휴대폰 핑계를 대며 차에서 내렸다고 했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 더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날은 굉장히 무더웠던 날씨라 공갈범이 차에 숨어 있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숨이 가빠져 소리를 냈던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겨우 50만 원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실제로 겪고 나니 범죄자들은 기본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 커플 공갈단은 단순 돈이 목적이었겠지만 흉기를 가지고 트렁크에 몰래 숨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섬뜩합니다. 아내의 순간적인 판단 때문에 저희 부부는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었고 그날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꽤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그날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제가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할 때 겪은 일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남들처럼 일반 안경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제 눈에 맞춘 특수 안경을 써야 될 정도로 시력이 나쁜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경기도에 있는 구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됐죠. 그 당시 저는 21살이었고 저보다 먼저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급자가 한 명 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22살이었습니다. 상급자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키가 굉장히 크고 풍채도 좋아서 전직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었고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위압감이 드는 모습이었죠. 일반 현역병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공익요원들도 나름 체계라는 게 있는데 물론 지역 또는 근무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구청은 일반 군대식으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2등병부터 병장까지 근무 기간에 따라 호칭을 바꿔 불러야 했고 제가 구청으로 배치를 받았을 때 저보다 먼저 근무했던 상급자가 1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상병님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가 잦았고 그럴 때마다 옆에서 상병님이 많은 도움을 주곤 했죠. 물론 업무를 가르쳐 줄 때는 위압감이 드는 외모 때문인지 무섭게도 느껴졌지만 한 달 정도 같이 지내다 보니 먼저 장난도 걸고 농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을 상병이라는 호칭 대신 편하게 선배라고 불러달라고 했고 그 뒤로부터 호칭을 선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배와 조금씩 가까워질 때쯤 어느 날 근처 술집에서 선배와 술 한 잔을 하게 됐죠. 선배는 왜 공익으로 온 거예요? 충분히 현역 갈 수 있는 몸인데. 그러자 선배는 본인 과거 이야기를 해줬고 그제야 왜 구청에서 근무하게 됐는지 궁금증이 풀리게 됐죠. 선배는 학창시절 씨름 선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씨름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폭식으로 풀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살이 쪘고 결국 과체중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었죠. 선배의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들어 보였고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술을 한잔하면서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선배와 술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때 시간이 밤 9시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다음날 근무 때문에 일찍 들어가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죠. 그래도 상급자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배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아쉬워. 선배는 이대로 들어가기 아쉽다며 2차로 한 잔 더 하자고 말을 했고 솔직히 업무와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1년 가까이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선배 말을 따르기로 했죠. 선배를 따라 들어간 곳은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는 주점이었는데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도우미 아가씨 2명이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그곳에서 2시간 가까이 술을 먹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오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건 노래방 술값 때문이었죠. 그 당시 20일 출근 기준으로 저는 6만 원, 그리고 선배는 8만 원이 기본급이었고 거기다 식비와 교통비까지 포함해도 고작 30만 원이 안 되던 월급이었습니다. 선배는 2시간 만에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나왔고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선배가 술을 먹자고 말을 꺼냈고 저는 앞전 일이 떠올라서 조심스럽게 선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배, 2차는 가지 말고 간단하게 1차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선배는 알겠다면서 얼른 가자고 했고
제가 이런 말을 꺼냈던 이유는 앞전에 선배에게 얻어먹은 것도 있고 간단한 술 한 잔 정도는 제가 사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날은 시내 쪽이 아닌 조금 한적해 보이는 호프집을 찾아 들어갔고 선배와 술을 마시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 제가 먼저 계산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프집 안에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선배가 화장실이 급해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들이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곳은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선배가 소변을 누고 있을 때 뒤에 여성분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배에게 들은 말로는 뚱뚱하니까 소변 냄새까지 역겹다는 그런 말을 들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참고 나와버렸다고 했죠. 선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어이가 없네. 제가 들어가서 한마디 하고 나올까요? 야야, 됐어. 그나저나 너가 계산한 거야? 또 이러면 그냥 끝내기 아쉬운데. 선배 눈치를 보니 한 잔 더 하자는 말이었는데 분명 약속은 1차만 한다고 했음에도 갑자기 말이 달라지니 좀 당황스러웠죠. 그게 선배와 술을 마시기 싫은 게 아니라 1차로 먹었던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돈이 부족했던 상태였는데 2차를 가게 되면 또다시 선배가 일방적으로 돈을 쓰게 될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군요. 선배, 제가 돈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는 웃으면서 따라오라고 했고 그날도 주점에서 수십만 원을 쓰고 술자리는 종료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선배는 술만 먹으면 무조건 2차를 가야 하는 기분파였고 그것도 항상 여자가 있어야 했죠. 저는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어찌되었든 이것도 군 생활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선배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선배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매번 술자리마다 큰 돈을 쓰고 다니는 선배를 보고 집안이 잘 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구청에서 복무를 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군 복무를 끝마치는 것을 소집해제라고 하는데 선배는 소집해제까지 3달 정도 남았을 때였죠. 흔히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시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배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선배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가 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는 일주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고소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공익복무 기간 중 7일 이내 무단 결근은 추가 근무를 하면 되지만 8일 이상 결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데 제가 알기로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없다고 듣게 되었죠.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랬지만 선배는 한 달이 지났음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선배의 소식을 듣게 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게 선배는 살인 미수범으로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건의 내막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선배는 결근하기 하루 전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 안에서 어떤 여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답니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되었고 결국 그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선배는 돈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했죠. 그제야 알게 된 내용인데 선배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고 평소 어머니 카드를 사용하고 다녔는데 선배가 돈을 물 쓰듯이 쓰는 바람에 어머니가 카드 정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여자는 만나고는 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고 선배는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언제 철들래?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온지 알아? 술만 마시고 다니니 그렇게 뚱뚱해지는 거야. 문득 선배는 호프집 화장실에서 들었던 치욕스러운 말이 생각나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휘둘렀다고 합니다. 무려 복부를 4차례나 찔렀고 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선배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도둑 들었다고 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 그 말을 듣고 선배는 집을 나가버렸고 쓰러진 어머니는 고모에게 연락해 강도가 들었다며 거짓으로 말을 했답니다. 선배가 집을 빠져나간 뒤 어머니는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고 고모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청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선배는 도망을 갔던 상황이라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사건은 강도의 소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지고 말았죠. 그건 선배가 입고 있던 옷 때문이었는데 선배의 진술은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이미 집은 난장판이었고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난 뒤 곧장 병원으로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옷차림과 병원에 나타난 선배의 옷이 달라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긴박한 상황에서 옷까지 갈아입고 병원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경찰 측에서는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경찰은 선배를 추궁하던 중 결국 자백을 받았는데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옷에 피가 묻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갈아입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선배의 말 중에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선배에게 뚱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고 다행히 어머니는 수술 후에 회복을 하셨다고 들었죠. 선배는 평소 어머니 카드로 돈을 쓰고 다니면서 자기 만족을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힘들게 그 돈을 갚았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표면적인 상처는 회복되겠지만 하나뿐인 아들에게 받은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는 지우지 못하고 지내실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쯤 경험했던 일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거짓없는 실화이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중고차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주방용품이나 가전제품 렌탈 일을 했는데 말 그대로 영업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선배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렴한 중고차라도 사기 위해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유독 저렴하게 올라온 차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자동차 시세가 700 정도였고 인터넷에 나온 매물은 350 정도였죠. 반값에 파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허위 매물이거나 사고가 크게 난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고차를 사기 위해 며칠간 인터넷을 봤는데 저렴하고 좋은 차는 찾기 힘들었죠. 사회초년생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전재산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수중에 모아둔 돈은 5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차는 필요하고 선택의 폭은 좁고 그렇다고 대출까지 받아 구매하기에는 박봉인 영업직이라 딱히 방법이 없더군요. 한참 고민하다 며칠 전에 봤던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렴한 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사고가 나서 저렴하게 파는 차들도 수리만 잘 되면 타는데 지장이 없다고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선배 말을 듣고 중고차 딜러와 통화를 했고 약속을 잡게 됐죠. 약속 날이 되어 토요일 오전 부평에 위치하는 중고차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통화를 했던 딜러는 남자였는데 남자 대신 어떤 여자가 나오더군요. 그 당시 기억에 남았던 게 여자 딜러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이런 옷을 입고 영업을 하나 할 정도로 짧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려던 차가 여기에 없고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자고 하더군요. 여자 딜러와 차를 타고 10분쯤 이동했을 때 지은 지 20년도 더 돼 보이는 오래된 빌라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니 빌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왜 차가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차는 원래 판매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수리해서 타려고 했던 차인데 마음이 바뀌어 급하게 판매를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품 준비 중이라서 매장에 가져다 놓지 못했다는 말이었죠. 상품 준비 중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끔 새 차나 정비를 하는 건데 아직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여자 딜러가 그러는데 사고차도 아니고 운행하는데 문제 없다고 어디 가서 이 가격에 못 산다면서 거듭 강조를 하더군요. 뭐 어쨌든 운행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하니 차를 살펴보기로 했죠. 천천히 차를 봤는데 지하 주차장 구석에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먼지가 뿌옇게 쌓인 상태였습니다. 저렴한 중고차라서 외관은 크게 상관없었고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차에 타서 시동도 걸어보고 시운전도 해봤지만 뭐 나름 이 가격에 괜찮다 싶더군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자동차 실내에서 나는 냄새였는데 쾌쾌한 곰팡이 썩은 냄새라고 표현하면 비슷할 겁니다. 무슨 냄새인지 싶어서 차 안을 살펴보려는데 여자 딜러가 다급하게 차에 타서 이상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차 안을 유심히 보지 못했던 게 여자 딜러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민망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냄새는 환기시키면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서 계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차를 구입하고 나서 일을 하게 되었고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지방 거래처를 다녀오던 중이었는데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을 먹었던 치라 시간이 꽤 늦어졌죠. 한참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차를 세우고 나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뒷자리를 확인했더니 예상대로 아무것도 없었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이유 없이 등골에 소름이 돋고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머리가 쭈뼛 쓴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섬뜩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운전하면 사고가 날 것 같은 기분에 선배에게 전화해서 근처에서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근방에 있는 모텔을 들어갔고 그때까지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게 되었는데 정말 무서운 꿈을 꾸게 됐죠. 꿈에서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길이 좋지 않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다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닫고 나서 조수석에 연탄불을 피우고 눈을 감았죠.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을 뜨게 됐고 정말 생생한 꿈에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일찍 모텔에서 나오다가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차에서 큰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했죠.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 근방에 카센터가 보이길래 카센터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 중고차를 샀는데 큰 사고가 있던 차인지 물어봤고 사장님은 차를 보기 시작했죠. 여자 딜러는 무사고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분명 사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딜러 말대로 무사고 차량이고 수리 흔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피곤하다 보니 기분 나쁜 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웬만하면 환불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조수석 시트 커버를 벗기고 밑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조수석 시트 밑에 둥글게 파인 자국이 있었는데 그곳에 연탄을 가져다 놓으니까 사이즈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 차는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실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죠. 저는 딜러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차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면 힘들다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이 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딜러는 모른다고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그 차를 타기에는 찜찜하고 섬뜩해서 차는 폐차했고 폐차하기 전 소주 한 병을 사서 차에 뿌려주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다른 차를 구매하게 됐고 다행히 하던 일이 잘 풀려 현재는 개인 렌탈 사업까지 하게 됐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모텔에서 꿨던 꿈인데 아마 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고인분이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신중히 고르지 못한 제 잘못도 크지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충격이었죠. 아직도 믿기 힘들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정말 아찔하면서도 무서운 일입니다. 때는 6년 전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죠. 이야기에 앞서 저는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돌싱 아빠입니다. 전처와 이별한 지는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혼을 한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처의 외도 문제였죠. 사건은 6년 전이니까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는데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그날은 제 기억으로 주말 아침이었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아빠, 있잖아. 아들이 했던 말은 제가 외로워 보인다며 여자친구를 만나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작 10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이 대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민아, 아빠는 너만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아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은 기분 좋게 잠이 들었고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죠. 고등학교 동창 중에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잠깐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이 생겨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그날 밤 친구와 집에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보면 우리 때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아. 글쎄, 아들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는 우민이와 나눴던 대화를 친구에게 말해줬더니 친구도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야, 너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나이 먹는 거 금방이야. 젊을 때 누구라도 만나야지. 안 그래?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민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건 사실이었죠. 친구 녀석은 며칠 뒤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그 시점부터 제 마음에도 조금씩 감정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딪혀보고 좌절을 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 그날부터 돌싱 모임을 나가게 되었죠. 만남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는데 저의 경우 돌싱들만 모여있는 카페를 가입하고 나서 약속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모임을 나갔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죠. 나이는 저보다 4살 연하였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는 이름이 은지라는 6살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맞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서로 자녀가 있다 보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죠. 여자친구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이해해줬고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들은 재결합까지 생각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마다 아이들과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남들이 보면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만큼 행복하게 지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짧은 시간에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간 친구 아버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장례식장을 가야 했는데 집에 혼자 있는 우민이가 걱정돼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했었죠. 자고 있었지?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쉽지 않은 부탁이었지만 여자친구는 고맙게도 곧장 저희 집으로 와줬고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 저희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주말에 만나 헤어지는 게 아닌 아이들과 같이 저희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가는 날이 잦아졌죠. 뭐 어떻게 보면 섣부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라 일반 연애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민이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1년 동안 여자친구와 연애를 했고 신중한 결정 끝에 양가 부모님께 재결합 의사를 밝히기로 했죠. 저희들은 결혼식 대신 소소하게 양가 부모님들을 모셔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우민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평소 우민이는 굉장히 외향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늘 어둡게만 보이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빠르다고 하니 사춘기가 일찍 왔나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우민이를 불러 이유를 물어봐도 끝내 대답을 듣지 못했고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새엄마와 갈등이 있나 싶어 며칠간 유심히 지켜봤지만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는 걸 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더군요. 그 일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고 제가 수상함을 느낀 건 딸 은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지방 출장 때문에 급하게 김해로 내려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먼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으라고 양해를 구했죠. 헌데 거래처 사장님이 다른 볼일이 생겼다고 약속을 미루는 바람에 출장 스케줄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깜짝 놀래주려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조용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에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저기 누구세요? 남자는 제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급하게 옷을 챙겨 도망가듯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구야? 그러자 아내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실 그 남자는 아내의 전남편인데 딸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다고 하더군요. 아니,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제가 고지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사는 집에 전남편을 불렀다는 사실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죠.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게 됐고 아내는 조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저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제가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날은 씻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옷장 안에 못 보던 남자 속옷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닌데?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일단 혼자서 알아보기로 했죠. 어차피 아내에게 물어봐도 진짜 진실은 들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뭐 저의 추측이지만 외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처도 헤어진 사유가 아내의 외도 문제인데 그 당시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서 아무런 증거조차 남기지 못했었죠. 그래서 가족들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줄 알고 있었고 저도 2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하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 집 근처에서 아내의 행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 아내는 집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며칠 동안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앞전 딸 생일날 찾아왔던 전남편이란 사람이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집으로 들어가 증거를 잡으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만약
집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았죠. 그렇게 감정을 누르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 같이 차에 올라타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앞차를 따라갔고 목적지는 인천공항 앞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내려주고 곧장 출발했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 입구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얼른 차에서 내려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었죠. 그러니까 아내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아이들을 두고서 급히 도망을 가버렸고 아내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남아있는 아이들 때문에 따라가는 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엄마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가족여행을 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민이 너 아빠한테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먼저 여행을 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찾아올 거라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고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던 은지가 알고 보니 실종 신고된 아이였던 거죠. 은지가 2살에서 3살 때쯤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릴 때 납치된 사건이라 은지도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출근을 했더라면 제 아들까지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섬뜩했습니다. 한마디로 돌싱으로 위장한 뒤 아이를 키우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인데 최종 목적은 아이를 납치하는 것이었죠. 아내와 같이 지낼 때 우민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건 제가 없을 때 수시로 전 남편이 집으로 와서 아내와 시간을 보냈고 그 모습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물론 아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고 범인들은 해외로 도주를 했는지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아들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제가 20년 전 겪은 소름 끼치는 사건이고 아직도 그 남자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17살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부산 사직동 오래된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3살 많은 친오빠 그리고 저 3인 가족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 식사와 집안 청소는 제 담당이었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타 지역에 일이 있으면 장기간 집에 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재개발 소문이 나오던 노후된 아파트라 인터폰도 없고 계단 등도 고장난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층수는 1층이었는데 방음이 안 돼서 주민들이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리곤 했죠.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는 출장을 가고 오빠는 늦게 귀가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마 새벽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자다가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죠. 아파트 열쇠는 가족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가족 외에는 초인종을 누를 일이 없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다 문을 두드리고 결국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오빠인 줄 알게 됐고 문을 열어줬죠. 오빠는 만취 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빠는 어떻게 집에 들어온지 모르겠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싸움을 한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현관에서 오빠를 만나게 됐죠. 미진아, 오빠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니까 문단속 잘해라. 하고서 오빠는 친구 집으로 갔고 그날 밤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11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기울이니까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아버지는 타 지역에 계시고 오빠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고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저희 집에 올 사람은 없었죠. 문 밖에서는 리듬을 타듯이 문을 두드리는데 혼자 있어서 그런지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미진아 오빠야, 문 좀 열어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던 오빠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빠가 문을 열어달라길래 문고리를 만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집 앞이냐고 물으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친구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목소리를 흉내내며 제 이름을 몇 번 부르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다음날 오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당분간 집에 있으면서 지켜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소름 돋는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오빠가 일이 있어서 밤늦게 외출을 하게 됐고 문단속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오빠가 나간 지 1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말해요. 그때 오빠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진짜 오빠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오빠가 어떤 남자를 붙들고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저보고 다급하게 말을 하더군요. 경찰이 오자 그 남자는 스스로 자백을 했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집 위층에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왔던 날 현관에서 오빠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그 남자 어깨를 부딪히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고 현관을 두들기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오빠 목소리와 제 이름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을 감시하고 있었고 아파트 입구에서 오빠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찾아왔던 거였죠. 곰곰이 생각하니 그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1차 계획이 실패하자 오빠가 집을 비우는 날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찾아온 그날 밤 밤늦게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그 남자는 집 밖으로 나와 오빠가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확인하고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오빠는 지갑을 두고 가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현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군요. 어떤 남자가 저희 집 문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있었다고. 그리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남자는 오빠에게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고 했다던데 오빠보다 여자인 제가 만만해서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 남자는 문 앞에서 칼까지 들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 직업이 도축업자였는데 칼 쓰는 건 자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그 남자가 찾아왔을 때 의심 없이 문을 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20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